2023년 의성읍 장례식장. 아버지 발인을 마친 그날 오후였다. 변호사가 누렇게 빛바랜 문서처를 펼쳤다. 3명의 자녀가 둘러앉은 탁자 위에 수십 년의 세월이 숫자로 정리되었다. 박씨 3대 종가 마지막 상속 정리입니다. 의성에서 손꼽히는 부자 집안, 3대째 이어온 토지와 사업체, 그룹 계열사 지분까지 평생 모은 재산이 종이 한 장 위에 숫자로 정리됐다. 오빠들은 각각 25억씩, 나는 마을에서 유일했던 고급 브라더 미싱한데 그게 내 몫의 전부였다. 첫째 오빠는 서울 공기업 이사, 둘째 오빠는 대기업 전무. 이제 발인까지 마치자마자 차분히 재산을 나누고 있었다. 벌써 출발 시간을 확인하는 둘째 오빠의 손목 시계가 형광등 빛에 반짝였다. 파란색 볼펜으로 서명을 마친 첫째 오빠는 한숨을 내쉬었다. 이거 내가 가져가. 그러곤 은색 브라더 미싱을 내 앞으로 밀어놓았다. 마을에서 유일했던 고급 미싱이라고 자랑하던 그 재봉틀. 어머니가 생전에 쓰시던 것이었지만 지금은 낡고 쓸모없어 사용하지 않던 바늘선이 휘어져 있던 그 기계였다. 그게 내 몫이지. 엄마가 가장 아꼈던 물건이잖아. 첫째 새언니가 입꼬리를 올리며 말을 이었다. 눈이 마주치지 않았다. 이거라도 있으면 다행이지. 적어도 이걸로 수선이라도 하면 밥은 굶지 않을 거 아냐. 62살에 취직이 되겠어? 둘째 오빠는 무심코 덧붙였다. 그래, 내 솜씨면 동네 사람들 옷 고쳐주고 얼마간 벌 수 있잖아. 늙어서도 먹고 살 길은 있네. 둘째 오빠는 피식 웃었다. 미싱 하나 받은 게 어디냐는 표정이 얼굴에 그대로 떠 있었다. 첫째 새언니는 아예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둘째 새언니만 입술을 깨물며 내게 시선을 주었다. 수발은 혼자인 내가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냐? 우리야 서울서 애들 키우느라. 그 말에 작은 거실은 더 작아지는 것 같았다. 환갑 넘은 내가 여전히 막내딸이라는 이유로 30살 시집 올 때처럼 고개를 숙여야 했다. 수저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다. 향 냄새가 바랜 국화향과 섞여 콧속을 찔렀다. 두 분이 오래 아프셔서 우린 병수발을 못 도와줘서 미안하지만 너도 여기서 먹고 살았으니까 내 몫은 이게 적당하다고 생각해. 우리도 각자 가정이 있고 생활이 있었잖아. 그 말은 사과도 위로도 아니었다. 그저 형식적인 빈말이었다. 탁자 위에 펼쳐진 서류를 보니 공증 유언장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다. 첫째, 둘째 오빠의 이름 옆에는 각각 25억 원이라는 숫자가 선명했다. 내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다. 칸조차 없었다. 나는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었다. 귓가에서 심장이 뛰는 소리가 크게 들렸다. 내 얼굴은 불상처럼 굳어 있었지만 가슴속은 태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아버지는 평생 아들들만 귀하게 여기셨다. 내가 매일 밤낮으로 옆에서 간병해도 명절에 잠깐 얼굴 비추는 아들들 얘기만 하셨다. 첫째는 어떻게 승진했다더라. 둘째네 아이들 성적이 어떻다더라. 나는 그저 옆에 있는 그림자였다. 20년. 어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지고 아버지마저 몸져 눕던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시간. 1시간도 빠짐없이 간병하고 약을 챙기고 밤새 손잡고 있었던 그 모든 날들이 유언장 한 장으로 지워졌다. 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욕창나지 않게 2시간마다 체위를 바꿔드리고 목욕시키고 식사를 먹여드리던 날들. 그 모든 시간이 그들에겐 아무것도 아니었다. 아버지가 정말 이렇게 유언하셨어요? 제 몫은? 첫째 오빠는 법률 서류를 내밀며 냉정하게 말했다. 변호사 공증까지 받은 유언장이야. 아버지 의식이 또렷할 때 직접 작성하셨어. 여기 봐.
재산은 아들들에게만 상속한다고 명시되어 있잖아. 법적으로 완벽해. 무거워 보이는 주황색 봉투를 가리켰다. 새언니는 그 봉투를 열어 종이를 꺼내며 말했다. 막내야, 이거 한참 전에 마음에 준비했어야지. 재산은 아들들 몫이고 딸은 결혼 지참금만 받는 게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관습이었잖아. 그 순간 귓가에 잊고 있던 소리가 들렸다. 그 순간 20해 동안 쌓인 서운함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부모님 간병은 나 혼자, 위로와 격려는 단 한마디도 없었던 그 세월. 전화로 약 잘 챙겨드려라는 말만 남기고 자신들의 삶으로 돌아가던 오빠들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저 먼저 가볼게요. 유산 분배를 마친 오빠들은 안채 거실에서 계속 이야기를 나눴다. 나는 미싱을 들고 내가 쓰던 사랑채로 돌아왔다. 아무도 붙잡지 않았다. 첫째 새언니는 언제든 일어날 준비를 마쳤고 둘째 오빠는 벌써 서리를 적고 있었다. 마당을 지나면서 돌아보지 않았다. 마음이 텅 비어버렸다. 어릴 적 구멍가게에서 샀던 과자를 다 먹고 난 후처럼 아무것도 남지 않은 기분이었다. 간병하는 동안 내 생활 공간이었던 사랑채로 돌아와 가지고 온 미싱을 꺼내 보았다. 생각보다 무거웠고 자세히 보니 아직도 바늘이 그대로 꽂혀 있었다. 낡았지만 많은 추억이 담긴 기계였다. 옷장에서 중요한 물건을 꺼냈다. 내가 직접 만든 아버지의 마지막 조끼였다. 이 미싱으로 바느질했던 작품이었다. 그때도 아버지는 아무 말씀 없이 받으셨지만 돌아가실 때까지 이 조끼만은 늘 입고 계셨다. 아프다는 소리 한 번 없이도 날씨가 더워도 끝까지 입으셨던 그 조끼. 조끼를 미싱 옆에 걸어두었다. 이제 내게 남은 건 이 조끼와 낡은 미싱뿐이었다. 거울 속에는 흰 머리카락이 많아진 내 지친 얼굴. 마치 어머니를 보는 것 같았다. 20년 병수발, 그걸 갚는 대가는 브라더 미싱 한 대였다. 나는 거울 속 내 모습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상하게도 가슴 속 분노가 차분히 가라앉고 대신 단단한 무언가가 생겨났다. 그것은 분노도 슬픔도 아닌 다른 감정이었다. 나만의 삶을 찾아야겠다는 결심이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아야겠구나. 처음으로 내 인생을 위한 말을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날 밤 나는 조끼를 껴안은 채 미싱 앞에 앉아 있었다. 아버지의 장례를 마치고 빈집으로 돌아온 첫날이었다. 집안엔 낡은 벽시계 초침 소리만 울렸다. 틱, 틱, 틱. 그 소리조차 너무 큰 것 같았다. 텅 빈 방, 꺼진 보일러, 물 끓는 소리 하나 없는 부엌. 평생 사람 소리로 가득했던 집이 이제는 죽은 집이 되어 있었다. 벽면에 자잘한 균열이 달빛에 그림자를 만들었다. 다다미방 구석에 놓인 미싱 위로 먼지가 내려앉고 있었다. 벽엔 아버지와 함께 찍은 칠순 사진이 걸려 있었다. 그때 아버지가 처음으로 우리 막내 덕에 내가 이렇게 칠순을 보는구나 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이 끝까지 이어지진 않았지만 그 한마디가 나에겐 수많은 간병 날들 중 가장 행복한 순간으로 남았다. 사진 속 아버지는 내가 만든 검은 조끼를 입고 계셨다. 미싱 위엔 먼지가 쌓여 있었다. 손수건으로 천천히 닦아내니 금속 재질이 옅게 빛났다. 어머니는 늘 물걸레로 닦으셨다. 실밥이 끼니까 항상 젖은 걸로 닦아야 한다고 하셨다. 그땐 그 말도 꾸중처럼 들렸는데 이제 와서 생각하면 어머니 나름의 애정 표현이었을지도 모른다. 오프스 8. 1970년대 브라더 미싱의 최고급 모델이었다. 마을에서 유일했던,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물건이었다. 그 앞에서 어머니와 나는 밤늦게까지 옷을 만들곤 했다. 흑백 TV 속
가수들이 노래하는 동안 미싱은 더 경쾌한 리듬을 만들어냈다. 그것도 못하나? 아버지의 꾸중 소리가 벽을 타고 들려오는 것 같았다. 지금도 귓가엔 그 목소리가 또렷했다. 언제나 내 바느질 솜씨를 칭찬하지 않던 아버지. 그런데 왜 하필 브라더 미싱을 물려주었을까? 문득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의식이 있을 때 이야기가 떠올랐다. 거의 혼수 상태였던 아버지가 갑자기 눈을 크게 뜨고 손짓을 하셨던 날. 그때 나는 아버지, 뭐 필요하세요? 라고 물었고 아버지는 미싱. 이라고 중얼거리셨다. 당시엔 헛소리라고 생각했는데 천천히 상판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노란 실랑 가닥이 아직 실패에 걸려 있었고 바늘집 근처에는 내가 만든 수틀이 여전히 있었다. 반지꼬리에는 어머니의 분홍색 매니큐어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매니큐어를 바르셨던 날, 딸의 결혼식 날이었다. 손가락으로 천천히 내부를 더듬었다. 기계 속 부품들을 하나하나 만지작거렸다. 그리고 미치람을 열었을 때였다. 뭔가 이상했다. 평소보다 두꺼운 바닥, 그리고 손으로 만졌을 때 느껴지는 금속의 단단함. 젓가락이나 드라이버도 없이 조심스럽게 손톱으로 틈을 파내자 덜컥 작은 덮개가 열렸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 안에는 쪽지 한 장과 낡은 열쇠 하나, 삐뚤빼뚤한 글씨로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내 어머니 산소 옆 오른쪽 8번째 돌 아래에 내가 너를 위해 무언가를 남겨두었다. 나는 숨을 멈췄다. 그것은 분명 아버지의 필체였다.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산소에 무엇이 있다는 거지? 왜 이런 메모를 숨겨둔 걸까? 창문 너머로 바람소리가 들려왔다. 마을의 밤은 더 깊어가고 있었다. 어쩌면 아버지는 뭔가 남기고 싶었던 걸까? 20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된 말 한마디 없었던 아버지가 손에 쥔 열쇠는 작고 녹슬어 있었지만 분명 특별한 잠금 장치를 여는 열쇠였다. 일반 문이나 서랍용이 아니었다. 어떤 상자나 금고의 열쇠처럼 보였다. 나는 문득 아버지가 가끔 늦은 밤 서재에서 무언가를 열고 닫는 소리를 들었던 기억이 떠올랐다. 한 번은 문틈으로 아버지가 작은 상자에 무언가를 넣고 다시 꼼꼼히 잠그시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다. 그때는 그저 지나가는 모습이라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그것이 다 의미가 있었던 것일까? 한 번, 단 한 번만 있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얼마 뒤 아버지가 악화된 병세로 의식이 혼미해지기 전날이었다. 병실에서 홀로 밤을 지키던 나에게 아버지가 맑은 눈으로 깨어나 말했다. 수고했다, 막내야. 너는 내가 가장... 그 말은 끝나지 않았다. 다시 의식을 잃으셨고 그 후로 또렷한 대화는 없었다. 그 3분이 20년 중 유일한 위로였다. 너는 내가 가장... 뭐였을까? 그 마지막 말이 무엇이었을까? 왜 나만 이렇게 외롭게 살아왔을까요? 아버지, 조용한 방에 내 목소리만 흘렀다. 동네 친구들은 다 결혼해서 떠났고 나만 이 집에 남았다. 친구들을 볼 때마다 듣던 말, 그래도 너는 효녀상 받겠다 같은 농담이 위로가 되던 시절도 있었다. 하지만 오늘 브라더 미싱 하나만 남은 지금은 그 말도 공허하게만 들렸다. 전화벨이 울렸다. 늦은 시간에 누구지? 수화기를 들었다. 둘째 오빠였다. 괜찮아?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그 말에도 진심이 있을까? 아직 미싱을 못 팔아서 걱정되는 건 아닐까? 침묵을 지키고 있자 오빠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예전에 아버지가 너한테 특별히 말한 게 있었니? 이 질문은 뜻밖이었다.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다. 아버지가 내게 특별히 한 말이라.
20년간 아버지의 말은 약은 먹였나? 등 좀 긁어다오. 내 안경 어디 갔나? 같은 것들 뿐이었다. 없어요. 왜요? 아니, 그냥. 내일 우리 올라가. 잘 지내. 전화가 끊겼다. 뭔가 불안한 것 같았다. 오빠들도 뭔가를 찾고 있는 걸까? 왜 갑자기 아버지가 한 말을 물어볼까? 어쩌면 오빠들도 비슷한 쪽지를 받았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아버지가 뭔가 중요한 것을 내게 남겼다는 걸 알고 있는 걸까? 다시 손에 쥔 낡은 열쇠와 쪽지를 보았다. 어머니, 산소, 오른쪽 8번째 돌 아래. 20년 동안 내내 침묵만 지켰던 아버지가 내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였다. 아버지는 생전에 조용한 분이셨다. 특히 내게는 더 말이 없으셨다. 하지만 가끔, 정말 가끔은 특별한 순간이 있었다. 어느 겨울밤 아버지가 고열로 신음할 때 내가 밤새 찬물로 몸을 닦아드렸던 날. 아침이 되어 열이 내리자 아버지는 내 손을 잠시 꼭 잡았었다. 말 한마디 없이 그저 눈빛으로만. 또 한 번은 내가 만든 미역국을 드시던 날 간이 딱 맞네라고 말씀하셨다. 그날따라 특별히 맛있게 드셨던 기억이 난다. 그런 작은 순간들이 내게는 큰 위로였다. 비가 오는 날이면 시려오던 오른쪽 무릎이 다시 욱신거렸다. 나이 든 몸으로 산을 오르는 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결심했다. 조만간 어머니 산소 근처를 찾아가 보기로 했다. 하지만 먼저 오빠들의 움직임을 살펴봐야 했다. 열쇠를 꼭 쥐고 창가에 서서 어두운 마을을 바라보았다. 이제 내게 남은 것은 낡은 미신과 열쇠 하나, 그리고 내가 직접 지은 것이 확실한 미래뿐이었다. 미싱을 다시 살펴보았다. 평생 보아왔던 이 기계가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다. 아버지는 왜 이 미싱에 쪽지를 숨겨두었을까? 왜 하필 이 미싱을 내게 남겼을까? 그저 쓸모없는 낡은 기계가 아니라 무언가 특별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던 건 아닐까? 그 미싱을 보고 있자니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될 줄은 누가 알았을까? 결혼 생활은 길지 않았다. 29, 남편은 간암이었다. 의대 교수님들도 손을 놓았던 그 병에 우리 부부는 희망이라는 이름의 밧줄을 꼭 잡고 있었다. 하지만 치료비의 집도 적금도 모든 희망도 다 부어넣었지만 소용없었다. 그해 가을 단풍이 시작될 무렵 남편은 세상을 떠났다. 자식 없이 혼자가 된 나는 그날 이후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될 수 없었다. 막내야, 오래 살 사람이 왜 먼저 갔냐? 문상 온 아버지의 첫마디였다. 위로인지 책망인지 알 수 없는 말이었다. 새언니들은 내게 재혼해야지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지만 재혼할 기운도 의지도 없었다. 홀로 다시 살기 위해 작은 도시로 내려왔다. 엄마 아빠 곁도 아닌 새로운 곳에서 낯선 이웃들 사이에 섞여 바느질 가게를 열었다. 그때 정말로 생각했다. 아직 젊으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야. 그러나 그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다. 어느 봄날 아침 전화벨이 울렸다. 첫째 오빠였다. 엄마가 쓰러지셨어. 빨리 와. 서둘러 고향으로 돌아갔다. 의성읍 끝자락 우리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머니가 병원으로 실려간 뒤였다. 이웃 아주머니가 말해주길 119 구급차가 얼마 전에 다녀갔다고 했다. 급히 병원으로 가보니 중풍이었다. 그날부터 어머니의 오른쪽은 움직이지 않았다. 처음엔 잠깐일 줄 알았다. 재활치료만 받으면 금방 나아질 거라고, 그러면 다시 내 삶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어머니를 두고 어떻게 떠날 수 있을까? 너 혼자잖아. 일도 자유롭고
부모님 곁엔 내가 있는 게 맞지. 첫째 오빠가 그렇게 말했을 때 내 마음 한편에선 이미 예감하고 있었다. 이 일시적 간병이 내 남은 인생 전체가 될 거라는 걸. 맞지라는 말은 무서웠다. 그건 부탁이 아니라 결정이었다. 나는 그날 이후 내 삶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2003년대 초 중소도시 병원에는 여전히 보호자가 필요했다. 간병인 제도가 있었지만 시골에선 거의 쓰지 않았다. 가족이 간병하는 게 당연하게 생각되었다. 병실 의자를 붙여 만든 간이 침대에서 쪽잠을 자며 밤마다 어머니 체온을 확인했다. 링거액이 다 떨어지면 간호사 호출벨을 누르고 새벽이면 아버지와 교대했다. 딸내미가 직접 간병하니 효녀네, 효녀. 병원 청소부 아주머니의 그 한마디가 그날의 유일한 위로였다. 어머니 중풍 발병 이듬해 아버지마저 한쪽 다리를 저는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 두 분의 약을, 두 개의 병원 일정을, 두 사람의 기저귀를 갈아야 했다. 간병은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 한 달, 석 달, 1년, 5년, 10년. 어떤 날은 아버지가 화를 내셨다. 이것도 제대로 못 챙기냐? 간장 이거 누가 사왔노? 짱기만 하게. 어머니는 말이 없으셨다. 하지만 가끔 내가 만든 찌개를 남기셨다. 말없이 남긴 그릇은 말보다 더 서운했다. 설날, 추석이면 오빠들이 내려왔다. 부산스럽게 집안을 채우고 몇 시간 만에 다시 서울로 올라갔다. 멀리서 왔으니 피곤하다고 어머니 머리맡에는 잠깐 인사만 하고 첫째 오빠는 고교 동창들을 만나러 나갔고 둘째 오빠는 항상 아이들 학원이 걱정이라며 서둘러 짐을 쌌다. 나는 그 옆방에서 병상 시트를 갈고 오른쪽 무릎에 욕창이 생기지 않게 베개를 괴었다. 종종 TV에서 흘러나오는 부모님 은혜라는 노래가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 노래를 들을 때면 울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었다. 간병은 체력보다 체념이 먼저 닿는 일이었다. 내 삶의 색깔은 점점 희미해지고 대신 환자의 체온, 약 기록표, 병원 스케줄이 내 전부가 되어갔다. 가끔 오빠네 아이들이 물었다. 고모는 왜 항상 집에만 있어? 왜 결혼 안 해? 그 질문에 새언니들은 대답 대신 쉿을 했다. 마치 내가 병자인 것처럼. 몸무게는 줄고 머리카락은 하얗게 변했다. 거울 속 얼굴은 점점 어머니를 닮아갔고 내 청춘은 어느새 병간호와 함께 사라져버렸다. 그러다 어느 날 밤 잠시 깜빡 잠든 사이에 아버지가 침대에서 떨어지셨다. 아버지의 이마에 피가 났다. 당황한 나는 수건으로 지혈하고 119를 불렀다. 병원에 도착해 봉합을 하는 동안 아버지는 계속 내 손을 잡고 계셨다. 눈을 꼭 감고 계셨지만 손은 내 손을 놓지 않았다. 그날 밤 병원 의자에 앉아 잠들었을 때 누군가 내 어깨를 두드렸다. 보니 아버지였다. 처음으로 그가 내게 물었다. 너 괜찮니? 그 말 한마디에 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아버지가 처음으로 내 상태를 물어본 것이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다. 하지만 그 짧은 물음이 20년 간병 중 가장 따뜻한 순간으로 남았다. 한 번은 깊은 밤중에 화장실에서 갑자기 아버지가 쓰러지셨다. 119를 불렀고 구급차가 오기까지 10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나는 아버지의 머리를 내 무릎에 베고 손을 꼭 잡았다. 그때 아버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막내야, 미안하다. 미안하다는 말을 들은 건 그때가 처음이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괜찮아요. 아버지라고 대답했지만 가슴속에서는 뜨거운 감정이 올라왔다. 2020년 겨울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10년을 넘게 누워 계시던 분이 어느 새벽 조용히 숨을 거두셨다. 그날 이후 아버지는 무너졌다. 말수가 더 줄었고 몸도 더 쇠약해졌다. 나는 그날 이후에도 여전히 간병을 계속했다. 아버지의 병세는 더 깊어졌다. 허리가 굽고 귀가 잘 들리지 않았다. 몸이 아프다기보단 마음이 아픈 사람 같았다. 서울 대형병원 예약도, 약도, 3시간마다 한 번씩 체크하는 체온 기록도 전부 내 몫이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그 사실을 언급하면 오빠들은 이렇게 말했다. 내가 원해서 한 일 아니야? 우리야 직장 다니느라 여유가 없어서 못한 거고. 그래서 나는 입을 다물었다. 누구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았고, 누구도 나를 돌보지 않았다. 그런 날들이 20년이었다. 그런데 한 번 아버지가 감기로 고열이 심했을 때였다. 내가 밤새 차가운 수건으로 이마를 식혀드리고 있을 때 아버지가 잠에서 깨어 내 손을 잡았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무슨 말씀이신지 묻기도 전에 아버지는 다시 잠이 들었다. 무엇을 알고 계셨던 걸까? 내 희생? 내 외로움? 아니면 다른 무언가? 그렇게 아버지마저 돌아가셨다.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내 손에 남은 건 그저 낡은 재봉틀한 대와 추억이 깃든 조끼 한 벌뿐이었다. 장례를 치른 지 사흘째 되는 날, 첫째 오빠가 다시 찾아왔다. 아직 산소에 가볼 시간도 없었는데 정산표 좀 보자. 테이블 위에 서류 한 장을 펼쳤다. 정갈한 표에는 부동산, 예금, 주식, 기타처럼 자산 항목이 나뉘어 있었다. 오빠들 이름 옆에는 금액이 적혀 있었지만 내 이름은 칸조차 없었다. 새하얀 종이 위에 검은 숫자들이 줄지어 있었다. 법무사가 다 정리해뒀어. 은행이랑 부동산 명의 변경도 진행 중이야. 첫째 오빠의 목소리엔 감정이 없었다. 마치 회사 업무를 처리하듯 사무적이었다. 내가 서명란 앞에서 망설이자 그는 볼펜을 내밀었다. 서명 안 해도 법적으로 이미 확정됐어. 그냥 통보 차원에서 보여주는 거야. 통보. 그 단어가 가슴을 찔렀다. 나는 단 한 번도 이 과정에 참여한 적이 없었다. 보여주기식 서류였다. 마음 한켠에서 무언가 소리쳤지만 입은 다물었다. 이게 우리 집안의 관습이란 걸 너무 잘 알았으니까. 근데 아버지 유품은 정리했어? 오빠의 물음에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에 이상한 초조함이 어려 있었다. 순간적으로 보인 불안감, 그리고 곧바로 감춰진 긴장. 명의 변경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유품을 묻는 이유가 궁금했다. 특별한 거 없었어. 그냥 옷가지들이랑 서랍이나 특별한 보관함은 아니면 메모라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미싱에서 발견한 쪽지와 열쇠가 생각났다. 그것을 오빠에게 말해야 할까? 아니, 뭔가 이상했다. 찾는 게 있는 것 같았다. 왜 그러셔요? 뭘 찾고 계신 거예요? 첫째 오빠는 대답 대신 들고 온 봉투를 열더니 복사된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3년 전 아버지께서 은행에서 대출받은 서류였다. 액수는 10억. 믿기 힘든 금액이었다. 이 돈 어디 갔는지 알아? 나는 몰랐다. 아버지는 돈 이야기를 한 적 없었다. 내가 고개를 흔들자 오빠는 한숨을 쉬었다. 은행에서 확인해 보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3개월 전에 이 돈을 한꺼번에 인출하셨대. 그런데 장례 후 재산을 정리해 보니 이 돈이 어디에도 없어. 너는 매일 곁에 있었으니 혹시 알지 않을까 해서. 그의 말에 담긴 의미를 곧바로 알아챘다. 내가 아버지 돈을 가로챘다는 뉘앙스가 담긴 질문이었다. 오빠는 나를 의심하고 있었다.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분노를 삼키며 대답했다. 전혀 모르는 일이에요.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가 아니라 슬픔 때문이었다. 내 형제가 20년 부모님을 모신 나를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무너뜨렸다. 첫째 오빠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의심에 차 있었다. 할 말을 다 한 듯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 그리고 아버지 방이랑 수혜방 내일 정리할 거야. 새언니들이 온다. 그들은 정말로 뭔가를 찾고 있었다. 10억이 사라졌다는 얘기와 함께 갑자기 유품 정리를 서두르는 모습이 수상했다. 내가 미싱에서 찾은 단서가 그 돈과 관련이 있을까? 그날 밤 마음이 복잡했다. 10억이라니. 아버지가 그런 큰 돈을 빌리고 모두 인출했다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미싱에서 발견한 메모와 연관이 있을까? 다음 날 둘째 새언니가 일찍 도착했다. 트렁크에서 검은 쓰레기 봉투를 여러 개 꺼냈다. 아이고, 많이 버려야겠네. 집이 옷가지로 넘쳐나요. 수혜방으로 불리는 작은 별채로 향했다. 어머니가 생전에 바느질을 하던 공간이었다. 몇 년 전부터는 아무도 쓰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흔적이 남아있는 소중한 곳이었다. 새언니는 쓰레기 봉투를 펼치며 서랍을 열었다. 이런 낡은 것들 다 버려야지. 벌레 생겨요. 새언니의 손에 들린 건 어머니가 쓰던 가위, 실패, 천 조각들이었다. 내가 어릴 적 만들었던 바느질 샘플도 있었다. 모두 쓰레기 봉투로 들어갔다. 이런 건 뭐예요? 옷도 아니고. 내가 엄마의 서랍에서 꺼낸 물건들을 새언니가 손에 들고 있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만들던 보자기, 아직 실밥이 풀리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다. 마침표를 찍지 못한 작품이었다. 그건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만들던 거예요. 아이고, 이런 걸 왜 챙겨요? 쓸모없잖아. 말을 끝내기도 전에 보자기는 쓰레기 봉투로 던져졌다. 입안이 마르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무언가 말해야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아버지 옷장도 정리해야겠어요. 누가 입겠어요? 이런 낡은 옷들. 아버지 방으로 향하는 새언니를 뒤따라갔다. 옷장 문이 열리자 아버지의 옷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다. 그 중에서도 내가 만든 검은 조끼가 눈에 들어왔다. 새언니는 옷을 하나씩 쓰레기 봉투에 넣기 시작했다. 이런 건 뭐예요? 옷도 아니고. 아버지의 칠순 때 내가 만든 조끼였다. 마지막 사진에 입고 계셨던 그 옷. 새언니는 코를 찡그리며 들고 있었다. 그건 제가 직접 만든 건데요. 아이고, 이런 걸 왜 챙겨요? 쓸모없잖아. 그냥 벌써 다 정리했어야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조끼는 쓰레기 봉투로 던져졌다. 입안이 마르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무언가 말해야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마당으로 나와보니 첫째 오빠가 산에서 돌아오고 있었다.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묘지 다녀왔어? 내 질문에 오빠는 고개를 돌렸다. 잠깐 산책했어. 그 순간 심장이 요동쳤다. 오빠가 산에 갔다 왔다니. 어머니 산소 근처에 갔던 걸까? 혹시 쪽지에 적힌 어머니 산소역 오른쪽 8번째 돌을 찾아봤을까? 잠시 후 다른 오빠도 와서 함께 짐을 정리했다. 오빠들은 내게 묻지도 않고 아버지의 옷까지, 서류, 심지어 사진첩까지 가져갔다. 마치 내가 거기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다. 이 서류들 좀 봐야 해서 중요한 거 있을 수도 있으니까. 둘째 오빠가 문갑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며 말했다.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이내 가방에 넣었다. 식사 시간 둘째 새언니가 수군거렸다. 물려받을 게 없으니 아쉽긴 하겠네. 그 말을 듣는 척 만척 넘겼다. 그런 말에 상처받는 건 이미 익숙했다. 오히려 더 아픈 건 둘째 오빠의 침묵이었다.
한때는 내 편이었던 사람의 침묵. 저녁이 되어 모두 떠나자 마당에 쓰레기 봉투가 몇 개 쌓여 있었다. 그들이 쓸모없다고 판단한 것들의 무덤이었다. 봉투를 풀어보니 이런저런 옷가지들과 함께 아버지의 조끼가 구겨져 있었다. 국물이 엎질러졌는지 얼룩이 져 있었고 소매 끝에는 실밥이 풀려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조끼를 꺼내 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묵묵히 천천히 깨끗이 닦아냈다. 풀어진 실밥은 하나하나 다시 꿰매었다. 손이 떨렸지만 열심히 꿰맸다. 마을 할머니 한 분이 지나가며 물었다. 아이고 막내야. 다 헌일이었구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다. 내가 부모님 병수발로 젊음을 다 바쳤다는 것을. 그리고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는 것도. 저녁 무렵 옆집 아주머니가 들어와 한숨을 쉬었다. 그래도 시집이라도 갔으면 덜 불쌍했을 텐데.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조끼를 더 꼭 껴안았다.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히, 아주 단단히 묶여있던 끈이 풀어지는 느낌이었다. 오빠들이 산에 다녀왔다는 사실과 어디에도 없는 10억. 그리고 미싱에서 발견한 쪽지와 열쇠. 이 모든 것이 연결된 느낌이었다. 더는 기다릴 수 없었다. 이제 갈 때가 됐어. 동트기 전 새벽에 어머니 묘소로 가기 위해 준비를 했다. 어머니 묘소를 둘러싼 경계석 중에서 오른쪽으로 8번째 돌 아래. 그곳에 아버지가 숨긴 무언가가 있다면 내일이 마지막 기회였다. 오빠들은 내일 오후에 다시 온다고 했다. 의성에서 가까운 숙소에 묵는다면서 마지막 짐을 정리하러 오겠다고 했으니까. 옛날 집은 불편하다며 호텔에 묵겠다던 첫째 새언니 때문이었다. 집도 곧 매물로 내놓는다는 얘기를 하더니 내가 어디로 갈지는 묻지도 않았다. 오빠들이 산에 가봤다는 건 그들도 쪽지 내용을 알고 있다는 뜻일까? 아니면 우연히 산책한 것뿐일까? 아버지가 10억을 어디에 숨겼는지 그들도 알고 있는 걸까? 조끼를 가슴에 품고 산으로 향하는 길을 떠날 준비를 했다. 작은 삽, 손전등, 그리고 미싱에서 발견한 열쇠를 배낭에 챙겼다. 아직 어둠이 걷히지 않은 시간이었다. 낡은 등산화를 신고 손전등을 들었다. 등 뒤에는 작은 배낭 하나, 작은 삽과 물 한 병, 그리고 그 조끼를 챙겼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일주일째. 산은 여전히 굳은 슬픔 속에 잠겨 있는 듯했다. 묘소로 향하는 길은 어두웠다. 비포장 흙길에 낙엽이 쌓여 발걸음마다 바스락거렸다. 새벽에 여자의 몸으로 산을 오르는 일은 쉽지 않았다. 숨이 차오르고 무릎이 아팠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갔다. 달빛 아래 무덤들이 줄지어 있었다.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어머니가 잠든 곳. 홀로 그 사이를 지나는 발걸음이 정막 속에 메아리 쳤다. 해발 200m쯤 되는 곳에 우리 집 묘소가 있었다. 아침 안개가 아직 산을 감싸고 있었다. 묘소 앞에 도착하자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진 비석이 보였다. 그 옆에는 어머니의 이름도 함께 있었다. 맨 먼저 무릎을 꿇고 절을 3번 올렸다. 아버지, 이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산새들의 지저귀만 들렸다. 이게 옳은 일인지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았다. 묘를 파헤친다는 건 불경스러운 일 같았다. 몇 번이나 돌아설까 생각했지만 마음을 다잡았다. 어머니의 묘 오른쪽에는 큰 소나무 아래 작은 돌들이 있었다. 8번째 돌을 찾아 그 주변 흙을 손으로 조금씩 파내기 시작했다. 작은 삽을 가져갔지만 어머니 무덤에 삽을 대고 싶지 않았다. 맨손으로 흙을 퍼내자 손톱이 깨지고 손끝이 아팠다. 작은 돌멩이가 손등을 긁었고 흙먼지가 눈가에 내려앉았다. 그래도 계속 파냈다.
몇 인치쯤 내려갔을 때 딱딱한 물체에 손끝이 닿았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것은 금속이었다. 더 깊이 파내자 작은 철제 상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도시락통만 한 크기였다. 녹이 슬어 있었지만 단단했다. 주머니에서 미식 밑에서 찾았던 그 열쇠를 꺼냈다. 열쇠를 상자에 꽂아 돌리니 철컥 소리와 함께 뚜껑이 열렸다. 그 순간 나는 숨을 멈췄다. 상자 안에는 도톰한 봉투 하나와 아버지 필체로 적힌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내가 막내에게 따로 남긴 이 유산은 오직 내가 받을 수 있게 법적으로 따로 맡겨두었다. 아버지의 삐뚤빼뚤한 글씨체였다. 눈물이 차올라 글자가 흐릿해졌다. 손가락으로 글자를 짚으며 한 글자씩 읽어내려갔다. 내 오빠들은 언제나 내 것을 탐내왔다. 그래서 이번엔 그럴 기회를 아예 주지 않기로 했다. 만약 오빠들이 너를 진심으로 대하고 유산을 나누자 했다면 이 상자 굳이 숨길 필요도 없었겠지. 하지만 난 그럴 거라 믿지 않았다. 막내에게 따로 유산을 남겼어도 결국 자식도 없다면서 빼앗겼을 거야. 나는 조용히 울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파고들었다. 너는 그저 몰라도 되는 게 아니라 몰라야만 했다. 그래야 지킬 수 있으니까. 내 눈엔 내가 언제나 너무 착했다. 그래서 항상 걱정이었다. 아버지가 내게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떠올랐다. 수고했다, 막내야. 너는 내가 가장 그 끝나지 않았던 말이 이 편지에서 이어졌다. 너는 내가 가장 아꼈던 자식이다. 하지만 그 말을 직접 하지 못해 미안하다. 눈물이 본물 터지듯 쏟아졌다. 20년간 지켜온 침묵 뒤에 아버지의 진심이 이렇게 전해질 줄은 몰랐다. 조용한 산 속에서 내 흐느낌만이 공기를 타고 퍼져나갔다. 3번의 뇌졸중 후 의식이 또렷할 때가 많지 않았지만 내가 날 돌봐주는 모든 순간을 기억한다. 너는 내 삶의 마지막 빛이었다. 마른 입술을 깨물며 편지를 이어 읽었다. 내가 만든 옷을 입고 찍은 마지막 사진, 그리고 내가 끓여준 미역국의 맛 모두 잊지 않는다. 이 상자 안에 있는 것은 내가 살아생전 너만을 위해 남긴 유산이다. 이건 내 희생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내 인생의 나머지를 위한 선물이다. 봉투를 열자 금융 서류들이 나왔다. 정기예금 통장 12억 원. 그동안 오빠들이 찾던 돈이 여기 있었다. 하남시 소재 원룸 건물 등기부. 시가 약 73억 원. 묘소 인근 임야 1000평 증서. 약 1억 원 상당. 비밀 신탁계약서. 추가 14억 원. 총 100억 원 상당의 자산이었다. 머리가 어지러웠다. 이게 진짜인지 꿈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다. 서류들을 하나하나 손으로 만져보았다. 실감이 나지 않았다. 편지 마지막 부분이 가장 아팠다. 이제 이 모든 걸 가지고 너답게 살아라. 늘 내가 옳았다. 지난 20년 내가 조용히 감당한 모든 시간을 알고 있다. 용서받을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짐을 내게 지웠지만 마지막으로 이렇게라도 내 곁에 있고 싶었다. 이 유산은 오직 너만 받을 수 있게 법적으로 확실히 해두었다. 그동안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우리 막내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 헐헐 나비처럼 자유롭게 살아라.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다. 다음 생에 만나면 아버지가 정말 잘해줄게. 그 순간 나는 무너졌다. 20년간 한 번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묘소 앞에 무릎을 꿇고 흐느끼다 결국 울부짖고 말았다. 아버지, 아버지. 손에 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은 채 몸이 앞뒤로 흔들렸다. 내 울음소리가 산을 타고 메아리 쳤지만
멈출 수 없었다. 흙을 움켜쥐고 무릎을 치며 울었다. 딸에게 한 번도 제대로 말해주지 못했던 아버지의 사랑이 이제야 내게 도착한 것이었다. 봉투 안에는 또 하나의 작은 사진이 있었다. 아버지의 칠순 때 내가 만든 조끼를 입고 찍은 사진이었다. 뒷면에는 막내가 만든 내 마지막 옷이라고 적혀 있었다. 사진을 보는 순간 다시 한번 울음이 터졌다. 목이 메어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새벽산 위에서 혼자 울부짖는 내 모습이 처량했지만 그 울음은 해방의 울음이었다. 오랫동안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서러움이 이제야 풀려나는 느낌이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아버지의 사진을 보며 몇 번이고 속삭였다. 동이 틀 때까지 나는 그렇게 울었다. 산 정상에서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첫빛이 상자 안 서류들을 비추었다. 그 빛 속에서 20년간의 침묵이 마침내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열쇠를 다시 쥐고 상자를 꼭 안았다. 산에서 내려가는 길,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 밀려왔다. 슬픔도 기쁨도 아닌 마침내 찾아온 안도감 같은 것. 아버지는 늘 내 곁에 있었다. 단 한마디 말도 없이 그렇게 묵묵히. 집으로 돌아오는 길 걸음이 가벼웠다. 처음으로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간 기분이었다. 부엌에 앉아 열쇠와 상자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가슴속에서 작은 희망이 피어났다. 눈을 감고 아버지의 말을 되새겼다. 너답게 살아라. 그래, 이제는 나답게 살 시간이 왔다. 어린 시절 하고 싶었던 일들, 꿈꿔왔던 것들, 간병으로 미루어야 했던 모든 삶의 조각들이 마음에 다시 일어났다. 마치 오래된 구슬들을 하나씩 주워 모으는 것처럼 봉투 속 서류들을 다시 정리하면서 아버지가 얼마나 치밀하게 이 모든 것을 준비했는지 깨달았다. 그는 오빠들의 행동을 이미 내다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미싱 속에 열쇠를 숨겨두었고 산소 근처에 증거를 묻어둔 것이다. 오빠들이 아무리 뒤져도 찾을 수 없게 오직 나만 알 수 있는 방식으로 말없이 사랑하던 아버지. 생전에 한 번도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했지만 죽음 너머에서도 나를 지키려 했던 아버지. 이제 내게 남은 것은 그 사랑을 담아 새 삶을 시작하는 일뿐이었다. 다음 날 나는 아버지 편지에 적힌 주소를 들고 서울 강남의 한 은행 신탁센터를 찾았다. 오래된 손목 시계를 차고 낡은 옷차림으로 들어서자 안내 데스크의 젊은 직원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나는 아버지 이름과 내 신분증을 내밀었다. 잠시 후 안내된 상담실에서 마주한 신탁 매니저는 정중했다. 40 중반의 남자였다. 그는 내 이름을 부르며 조용히 말했다. 박성호님께서 생전에 설정하신 신탁이군요.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내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아버지와의 관계까지 꼼꼼히 확인했다. 문서에는 법무법인의 도장이 찍힌 전자공증 서류가 있었고 그 옆에는 열람 권한 증명서가 붙어 있었다. 지문 인식 시스템이 생소하시죠? 매니저가 작은 기계를 내밀었다. 요즘에는 이렇게 한답니다. 손가락을 대자 기계가 작게 빛났다. 모든 확인이 끝나자 매니저는 목소리를 낮추었다. 이건 일반적이지 않은 신탁 구조입니다. 고 박성호님께서 매우 철저하게 준비하셨어요. 서류 뭉치를 펼쳐 보였다. 아버지가 3년 전 10억 대출을 받아 다른 자산과 합쳐 이 신탁을 설정했다는 내용이었다. 그제서야 첫째 오빠가 찾던 10억의 행방이 밝혀졌다. 이 신탁은 가족 중 누군가를 특별히 지켜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설정하는 방식입니다.
그 말에 눈물이 차올랐다. 아버지가 나를 지키려 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이 자산은 모두 선생님 명의로 지금 이 시점부터 이전 가능합니다. 통상 이런 구조는 생전에 미리 준비된 겁니다. 매니저는 이제 내게 선생님이라 부르며 존중을 담아 말했다. 이제까지 내 인생에서 거의 느껴보지 못한 존중이었다. 내 손에 쥐어진 서류들은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세계를 보여주었다. 정기예금 12억 원, 하남시 소재 원룸 건물 시가 73억 원, 묘소 근처 임야 1억 원, 추가 금융상품 14억 원. 매니저는 부드럽게 말했다. 박 여사님, 돌아가신 분이 이렇게 꼼꼼하게 준비하신 경우는 드뭅니다. 많이 사랑받으셨네요. 그 말에 울컥했다. 사랑. 그것은 내가 지난 20년간 가장 갈구했던 단어였다. 이런 유형의 신탁은 다른 가족들에게 알려지지 않게 설계됩니다.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신탁 설정 당시 형제 간의 분쟁을 우려해 변호사와 수차례 상의했다고 했습니다. 모든 수익권과 결정권은 내게 단독 귀속되도록 설계돼 있었죠. 그때서야 아버지의 의도가 완전히 이해되었다. 오빠들이 내 몫까지 가져가려 했던 것을 미리 내다보고 아버지는 이 모든 걸 준비하셨던 것이다. 가족들은 모르시죠? 매니저의 물음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것 같았어요. 이런 방식은 가족 내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최종 선택인 경우가 많거든요. 매니저는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사실 이 신탁을 설정하실 때 제가 담당했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항상 딸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20년 동안 내 옆을 지켜준 딸이라고 하시면서요.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버지가 낯선 사람에게 나를 자랑했다니. 내가 간병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내게 직접 한 번도 말하지 못했던 그 마음을 이곳 낯선 사람에게 말했다는 사실이 더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때 아버님께서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었어요. 내 딸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을 가졌다고요. 그 말씀을 들으며 신탁 서류를 작성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말에 나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다. 매니저는 조용히 휴지를 건네며 기다려 주었다. 제가 대신 모든 절차를 진행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하시겠어요? 아니면 좀 더 생각해 보시겠어요? 오늘 해주세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결심은 확고했다. 나는 아버지가 나를 위해 마련해둔 이 선물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방울이 내 얼굴 위로 떨어졌지만 우산을 펴지 않았다. 처음으로 소나기가 상쾌하게 느껴졌다. 빗물이 내 얼굴에 눈물 자국을 씻어내렸다. 집에 도착하자 현관문 앞에 쪽지가 하나 붙어 있었다. 첫째 오빠가 남긴 것이었다. 우린 짐 정리하고 갔다. 집은 2달 안에 비워줘. 매각 예정이니까. 그 무심한 메모를 보며 웃음이 나왔다. 그들은 이제 모를 것이다. 내가 집에 오는 길에 이미 마을 부동산에 연락해 거래 중개를 부탁해뒀다는 것을, 제3자를 통해 내 명의를 드러내지 않고 이 집을 사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을, 오빠들이 팔려는 집을 내가 살 것이란 사실을 그들은 영영 모르겠지. 아버지가 주신 돈으로 내 추억이 담긴 이 집을 다시 사게 될 거라는 것을, 아버지의 마지막 10억이 어디로 갔는지도 오빠들에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이 모르게 이 유산이 처리된 것은 아버지의 의도였고 그 뜻을 존중하고 싶었다. 오빠들에게 말해야 할지 고민도 했지만 내 인생을 이제 시작하렴이라는 아버지의 마지막 메모가 내 결심을 굳혔다. 장례식 후 오빠들은 유산 확인과 집 정리를 위한 필요한 연락 문자 외에는
내 안부를 묻는 전화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어디서 살 계획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들이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건 이제 중요하지 않았다. 일주일 후, 낡은 집 거실 한쪽에 그들이 버렸던 조끼를 꺼내 깨끗이 다림질하고 작은 액자에 넣어 어머니 사진 옆에 걸었다. 그리고 브라더 미싱을 다시 꺼냈다. 처음엔 그저 낡은 기계로만 보였지만 이제는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선물이었다. 그 미싱으로 옷을 만들 때마다 아버지가 내게 주신 메시지가 손끝에서 전해지는 것 같았다. 처음으로 내 자신을 위한 삶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일들을 적어보았다. 여행, 독서, 바느질 강좌. 그동안 생각조차 못했던 것들이었다. 하남시에 있는 건물을 확인하러 갔을 때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이 피어났다. 이건 단순한 소유가 아니라 다시 시작할 기회였다. 요즘 어르신들은 대부분 자녀분들에게 미리 다 넘기시는데 이렇게 챙겨두신 건 특별하네요. 부동산 중개사가 건물을 둘러보며 한 말이었다. 그 건물은 오래되었지만 관리가 잘 되어 있었다. 아버지는 내 이름으로 등기를 해두었지만 관리는 따로 맡겨두었던 것이다. 어르신, 이 건물 관리인이 그동안 꼼꼼하게 챙겨왔어요. 월세도 다 정산되어 있습니다. 정산된 월세 내역을 받아보니 내 이름으로 된 계좌에 꾸준히 입금되어 있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는 내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은행 신탁 담당자가 건넨 마지막 봉투 안에는 손글씨로 쓰인 메모 한 장이 더 있었다. 내 인생을 이제 시작하렴. 그동안 바친 시간만큼 이제는 내 시간을 살아도 된다. 돌아오는 길 처음으로 어깨가 가벼웠다. 가슴속에서 이름 모를 감정이 피어났다. 슬픔도 기쁨도 아닌 드디어 찾아온 평온함 같은 것. 아버지는 끝까지 말하지 않았지만 행동으로 보여주셨다. 그 모든 침묵 속에서 나를 향한 깊은 사랑이 숨겨져 있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 하루는 내 자신을 위한 옷을 만들기 시작했다. 20년 동안 한 번도 내게 맞는 옷을 만들어 본 적이 없었다. 항상 부모님을 위한 옷, 병원 가운을 고치거나 구겨진 이불 커버를 손보는 일만 했었다. 처음으로 나를 위한 옷을 만들면서 울었다. 첫 단추를 달 때, 첫 주름을 잡을 때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내가 입을 옷은 더 예쁘게 만들어라. 아버지는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 없었지만 그 마음만은 이제 내게 전해진 것 같았다. 3개월 후 의성읍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작은 간판이 걸렸다. 사이 한 땀. 내가 연 바느질 방이었다. 이름은 어머니가 늘 하시던 말에서 따왔다. 바느질은 사이 한 땀, 마음도 그렇다. 가게 안에는 늘 조용한 음악이 흘렀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누군가에게 줄 옷을 만들러 왔다. 박 여사, 이 저고리 좀 고쳐줄 수 있나? 마을 할머니들이 하나둘 찾아왔다. 처음엔 소문을 듣고 호기심에, 나중엔 솜씨를 알고 믿음으로 내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하나씩 늘어갔다. 벽에는 아버지와 어머니 사진 옆에 내가 다시 꿰맨 조끼를 액자에 넣어 걸어두었다. 그 밑에는 짧은 글이 있었다. 바느질은 기다림이다. 미싱 위에는 항상 흰 천이 놓여 있었다. 어머니의 마지막 작품이 완성되지 못한 채 남아있던 그 천을 이어 새로운 작품을 만들고 있었다. 어쩌면 내 인생도 그렇게 이어지고 있는지도 몰랐다. 하남시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한 뒤에도 한 달에 2번은 의성으로 내려와 바느질방을 열었다. 멀고 힘든 길이었지만 내 뿌리가 있는 곳을 완전히 떠날 수는 없었다. 나머지 날에는 마을에 믿을 만한 젊은이에게 가게를 맡겨두었다. 물질적으로는 풍족해졌지만
내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 때 가장 행복했다. 한 번은 마을 노인정에 갔다가 할머니들이 수선이 필요한 옷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자리에서 바로 결심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노인정에 와서 옷 고쳐드릴게요. 할머니들의 눈빛이 밝아졌다. 내가 한때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이 마을에 퍼졌지만 누구도 직접 물어보진 않았다. 그저 내가 돌아온 것만으로도 기뻐해 주었다. 막내가 마음이 따뜻해졌네. 오래된 이웃 할머니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 말에 웃음이 났다. 마음이 따뜻해진 게 아니라 드디어 마음의 짐을 내려놓은 것뿐이었다. 마을 사람들의 태도도 달라졌다. 예전엔 불쌍하다는 눈빛이었다면 이제는 존경과 부러움이 섞인 시선이었다. 막내가 서울에 큰 건물이 있다면서 부모님 수바란 복을 받았네. 그런 소문이 돌았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내 행복은 설명하거나 자랑할 필요가 없었다. 한 번은 둘째 오빠가 전화로 물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서울에 자주 온다면서. 소문은 어떻게든 퍼지는 법이었다. 그럼에도 오빠들은 내게 직접 묻지 못했다. 아버지가 뭐 남긴 거 있니? 그런 질문을 하고 싶었겠지만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했다. 잘 지내요, 오빠. 걱정 마세요. 그게 내 대답의 전부였다. 아버지의 뜻대로 이 비밀은 나만의 것으로 간직하기로 했다. 어느 날은 첫째 오빠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담석증으로 수술을 받았다고 했다. 망설임 없이 병원으로 향했다. 병실 문을 열자 오빠의 놀란 표정이 보였다. 막내야. 침묵이 흘렀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아무도 몰랐다. 나는 조용히 과일 바구니를 내려놓고 말했다. 오빠 얼굴색이 많이 안 좋네요. 푹 쉬세요. 첫째 새언니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병실을 나오면서 새언니가 쫓아왔다. 막내야, 요즘 정말 잘 지내? 그녀의 눈에는 의심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어디서 돈이 생겼는지, 무엇을 발견했는지 알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웃기만 했다. 네, 정말 잘 지내요. 아버지 덕분에요. 그 말에 새언니의 얼굴이 굳었다.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내가 만든 수제 손뜨개 목도리를 마을 노인정에 기부했다. 내가 20년간 간병하며 배운 것은 단순한 봉사가 아니었다. 누군가의 따뜻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된 시간이었다. 여기 봐, 막내가 만든 거래. 박성호 딸내미. 노인정 할머니들이 목도리를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어쩌면 그게 내 진짜 정체성인지도 몰랐다. 박성호의 딸.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가끔은 묘소를 찾았다. 이제는 흙을 파헤친 상처도 없이 잘 정돈된 묘지 앞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눴다. 아버지, 저 이제 너무 잘 살아요. 제가 만든 옷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가을바람이 수수대를 흔들었다.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 돌아보니 마을 청년 하나가 묘비를 닦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박 여사님. 오늘도 오셨네요. 묘소 잘 관리하고 있어요. 그는 내가 돈을 주고 묘지 관리를 맡긴 청년이었다. 예전에는 모든 일을 혼자 해결하려 했지만 이제는 달라졌다. 도움이 필요한 일은 다른 사람에게 부탁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 내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처음으로 내 선택으로 살아가는 나날들. 아침에 일어나 첫 번째 생각이 약 챙기기가 아니라 오늘은 무엇을 하고 싶지? 라는 질문이 되었다.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일본 교토의 작은 섬유 박물관을 방문했다. 그곳에서 전통 직조 방식을 배웠고 돌아와 내 작품에 적용했다. 생애 처음으로 시간과 돈의 자유를 누리는 기분이었다.
바느질 방에 돌아와 미싱을 돌리며 생각했다. 나는 여전히 누군가를 위해 바느질을 했지만 이제는 내 자신을 위한 실밥도 함께 꿰매고 있었다. 처음으로 내 삶이라는 천을 내 손으로 짜고 있었다. 남들이 보기엔 여전히 평범한 노년의 여성일지 몰라도 나는 안다. 나는 지켜진 사람이라는 것을. 아버지의, 어머니의, 그리고 이제는 내 자신의 사랑으로. 내 인생의 대부분은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다. 이제 남은 시간은 내 자신을 위해 살 것이다. 그게 아버지가 바랐던 삶이니까. 창밖으로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다. 어쩌면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 이제야 시작된 것인지도 모른다. 브라더 미싱의 바퀴를 돌리며 마지막으로 중얼거렸다. 세상은 몰랐지만 아버지는 내 편이었다. 내가 진짜 부자였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